자, 3. 재판. 재판의 의의와 종류 그랬죠. 재판의 의의. 재판은 쉽게 1번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다. 재판은 좁게 보면은 피고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다. 즉 유죄 무죄의 실체적 종국재판을 유명한 넓게 얘기하면 법원이나 법관이 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다 총칭합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법원 또는 법관의 소송행위라 그랬죠. 그러면 법원이나 법관에서 하지 않는 것, 그래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소송행위인 사건의 송치라든가 공소 지행이 이것하고는 구별되고, 또 법원이나 법관의 소송행위라 할지라도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라는 점에서 법원이나 법관이 하는 사실행위적 소송행위는 증거조사라든가 피고인신문, 증인신문과는 구별됩니다. 재판의 종류에 보면은 재판의 기능에 따라서 종국재판과 종국전재판, 종국 그러면 그 신급에서 끝나는 걸 받아 종국재판이라고 그러고, 종국전재판은 그 신급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있는 중간재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에 대한 기능에 대한 분류는 종국재판이라는 것은 소송이 그 신급에서 종결시키는 재판으로 유죄 무죄의 실체재판하고 뭐가 있어요? 형식재판이 있다고 그랬죠. 관할 위반, 공사기각, 면소 등의 형식재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종국재판의 성격에 보면은 종국재판은 구속력이 발생해요. 법적 안정성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재판을 하는 법원이 이를 취소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국재판에서는 상소이익이 있는 한 상소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상소심에서 파기자판, 상소기각, 파기환송, 파기이송 판결도 그 신급에서 종결시키기 때문에 종국재판에 해당됩니다. 종국전재판이라는 중간재판은 종국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에 관한 재판을 얘기하며 종국재판의 결정명령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종국전재판은 법적 안정성 원리지만 여기에는 한목적성 원리가 지배하므로 그 재판을 한 법원이 취소나 변경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종국전 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판의 형식을 판결과 결정과 명령으로 보면은 우리가 판결은 종국재판이라고 그랬는데 결정과 명령은 종국전재판이라고 그랬어요. 판결의 종류에는 실체재판과 형식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판결에는 구두변론이 원칙이지만 정정판결은 예외적이다. 필요적 변론이 원칙이고, 판결에는 반드시 이유를 명시해야 되고, 이놈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는 선고가 있고, 자, 판결의 방법은 선고고, 불복의 방법은 상소나 재심 비상상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과 명령, 결정은 우리가 말할 때는 법원의 결정이라고 그러죠. 명령은 종국전 재판이지만 법관의 명령 그럽니다. 그래서 결정에 대해서는 절차에 관한 재판, 보석 허가 결정, 증거에 대한 결정, 종국재판도 결정에 갈 수도 있어. 공소기각 결정은 예외적인 것이 있죠. 즉 결정에 대해서는 변론은 의하지 않으나 필요할 때는 사실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유를 명시해야 되느냐?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을 제외하고는 이유를 명시해야 되고, 결정에 대해서는 방법은 뭐냐? 판결은 고지합니다. 그놈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는 항고나 재항고할 수 있다. 법관의 명령에 대해서는 자 1인이 하는 명령인데 구두변론을 요하지 않으나 필요한 곳에는 사실조사는 할 수 있고, 이때 이유의 명시는 요하지 않습니다. 자, 방법은 고지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상소의 방법이 없다. 예외적으로 이의신청이나 준항고가 허용되기도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판결의 형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봐두시기 바라고. 그러면 재판을 우리가 본안재판, 본안외재판 그럽니다. 본안재판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실체재판이라는 것입니다. 실체. 자, 본안은 피고 사건의 실체의 구체적 형벌권의 전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유죄, 무죄의 판결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체재판은 모두 종국재판이 돼야 되고, 판결의 형식에 의하며 실체재판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형식재판,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본안외재판. 형식재판이라는 것은 실체 사건에 대해서 심리하지 않고 절차의 형식적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것, 종국전재판. 그 다음에 종국재판 중에서도 실체재판을 제외한, 유죄무죄를 제외한 형식재판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형식재판은 확정되더라도 무엇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형식재판 중에서도 예외로 있죠. 면소 판결만은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재판의 성립과 방식.
재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법관의 의사표시를 결정하는 것과 그 결정된 의사표시를 외부적으로 표시해 주는 것, 이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봅시다. 재판의 내부적 성립과 다른 말로 하면 외부적 성립이라고 합니다. 내부적 성립은 뭐라냐 하면은 재판의 의사표시가 당해 사건의 심리에 관여한 재판기관 내부에서 결정되는 걸 이걸 보다 내부적 성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내부적 성립이라고 보는가? 합의부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인 법관의 합의가 성립할 때 내부적으로 성립한다. 자, 구성원인 법관의 합의가 성립할 때 내부적.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하며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단독판사의 경우, 단독판사는 재판서의 작성 시에 내부적으로 성립한다. 단, 재판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지하는 경우는 고지 시에 내부적으로 성립하고 동시에 외부적으로 성립한다. 그러면 내부적 성립의 효과. 자, 심리에 만약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실제 만약에 재판의 내부적 성립에 관여하는 건 이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을 내부적으로 성립할 때는 절대적 항소 이유 또는 상고 이유가 된다. 만약에 내부적으로 성립했는데 법관이 유죄냐 무죄냐 합의에 성립해 있는데 그 후에 법관이 경질된다, 바꿔져 버리다 하더라도 공판 절차를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부적 성립이라고 하면 외부적 성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외부적 성립의 의의. 재판의 외부적 성립이라는 것은 재판의 의사표시적 내용이 재판을 받는 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 알려주는 것. 그러면 외부적 성립의 시기는 선고 또는 고지에 의해서 외부적으로 성립합니다. 재판의 선고 고지는 누가 하냐? 재판장이 한다. 공판장에서 재판서에 의해야 되고 의세 재판서에 의해야 되고 기타의 경우는 재판서의 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에 의해야 된다. 자,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성립한 재판을 대외적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공포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아까 그랬죠. 내부적 성립에 관여한 법관에 의해서 반드시 행하여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판례를 볼까요? 재판서 등본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42조에 정한 재판의 고지는 다른 적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재판을 받은 자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재판서 등본이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구치소장에게 송부된 때 그 재판은 고지된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형사소송법 343조 제2항에서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 한 날로부터 언제부터? 선고 또는 고지 한 날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서 판결의 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판장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이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 그러면 외부적 성립의 효과, 재판은 판결에 의해서 그 본래의 효력이 발생하나 재판은 또 선고 고지되면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효력이 발생한다. 선고 고지만 해서 재판은 아직 확정은 안 됩니다. 그러나 선고나 고지에 대한 효과가 있다. 그러면 뭔가 봅시다. 선고나 고지를 함으로써 재판의 구속력, 그 말은 이게 이제 선고했기 때문에 그 재판은 그 신급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전국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하면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의하여 그 재판을 한 재판관들이 여기에 구속되어서 차례 또는 변경할 수도 없고 선고 또는 고지함으로써 상소기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상소기간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이제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건 무죄, 면소형의 면제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공소기각이나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판결이 선고될 때는 무엇이 있느냐? 구속영장의 효력을 잃습니다. 재판의 집행력은 재판이 확정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원칙이지만 항고 또는 준항고는 즉시 항고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력이 발생한다. 결정 및 명령 원칙적으로 고지에 의해서 집행력이 발생하며 재산행의 간합재판도 즉시 집행할 수 있다는 것. 집행에서 예외는 좀 봐두시고. 그러면 재판의 구성과 이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재판을 할 때는 재판의 구성, 그러면 재판은 무엇으로 구성되냐면 재판 판결문을 받아보면 뭐라면 주문과 이유로 구성됩니다. 주문,
뭘보다 주문이라고 하는가? 주문은 재판이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재판서는 주문은 반드시 기재되며 주문이 없는 재판서는 재판서로서 효력이 없다. 형을 선고하는 재판은 구체적으로 선고형이 주문의 내용을 이룬다. 그래서 형의 집행유예라든가 미결 구금일수 산입, 노역장 유치, 재산행위 간환명령 및 소송 비용 부담도 주문에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 대해서 재판의 이유를 명시해야 된다. 왜 이런 결론을, 주문은 결론이죠. 그러면 그렇게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가, 이 이유. 자, 다만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명령은 애로한다. 재판서에 이유가 없을 때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소 이유에 해당됩니다. 형사소송법 39조가 재판의 이유를 명시하는 취지는 처단행을 할 때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까지 설시하려는 취지가 아니므로 원심은 이유 설시에서 이 사건에 대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 피고에 대한 선고한 양형이 적절하고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라고 기재했다 해서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기재했어도 이유는 기재한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재판의 방식. 자, 일단 이 재판서를 작성해야 된다.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한다. 단 결정 명령을 고지할 때 재판서를 작성하지 않고 조서에만 기재하여야 할 수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결정과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의 기재 요건,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해야 되고, 만약에 재판만 법인일 때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해야 됩니다.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 공판에 관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재판소에서는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데, 재판한 법관이 서명 날인해야 된다. 법관이 서명 날인할 수 없을 때는 어쩝니까?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다. 다른 법관이 서명 날인할 수 없으면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 날인해야 된다. 판결서 기타 대법원 규칙에 정한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서는 서명 날인에 관하여 기명 날인할 수 있다. 만약에 그 다음에 검사의 집행주의. 검사의 집행주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 후 등본 또는 초반을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건 알아두죠.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해야 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입니다. 재판서의 등본과 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 소송 관계인은 일단 돈을 납부하고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에 기재한 주소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주소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을 작성해야 되고 단 부등의한 경우 등본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그 밑에 공판정에서 선고한 형과 판결서에 기재한 형이 다를 경우 어떤 것으로 집행할 것이냐? 공판정에서 선고한 형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에게 판결을 선고할 때는 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며칠 이내에, 14일 이내에 판결서를 송달해야 되나, 불구속 피고인과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한 구속 피고인에게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 등본을 송달한다는 것 또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종국재판. 종국재판에는 쉽게 얘기해서 실체재판과 형식재판으로 나누죠. 그러면 실체재판인 유죄, 무죄부터 여기서 봐봅시다. 그러면 1번 유죄 판결. 유죄 판결의 그러니까 피고 사건에서 범죄가 증명이 될 때 형고하는 실체재판입니다. 여기는 형 선고 후 판결과 형 면제, 선고유예 판결이 다 이건 유죄 판결이죠. 그래서 유죄 판결이 주문에는 형을 선고하는 판결에는 주형을 표시해야 된다. 병가형이나 부가형은 물론 집행유예, 미결 구금일수의 본형산입, 노역장 유치기간, 주문도 표시해야 되며 간환명령, 압수작물의 피해자 환부, 소송 비용 부담, 배상명령도 주문에 표시해야 된다. 사후간 형의 집행적 환경은 다 표시돼야 됩니다. 두 번째, 과형상 일죄 또는 포괄 일죄의 일부분만 유죄를 인정한 경우 나머지 부분은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해서는 안 됩니다. 유죄 부분만 선고하면 됩니다. 자, 경합범의 일부만, 이건 과형상 일부나 포괄 일제의 부분이고, 경합범 중 일부만 유죄를 선고하고 다른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이때는 무죄 부분도 주문에 표시해야 된다. 경합범 경우.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 공소 기각 사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유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주문에 무죄만 표시하면 족합니다. 주문에 표시할 것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유죄 판결에 명시할 이유입니다. 자, 형을 선고할 때는 판결 이후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 적용을 명시해야 된다. 또한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된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 그 진술이 있을 때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해야 됩니다. 여기서 범죄될 사실 볼까요? 범죄될 사실. 그러면 뭐죠? 큰 목차부터 볼까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유법성과 책임, 처벌요건, 형의 가중, 명시의 정도라고 세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구성요건적 사실. 이것은 다 해야 돼. 범죄될 사실의 특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유법하고 유책한 구체적 사실이다. 구성요건은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정 형식인 미수, 애비, 음모, 공모 등에 해당하는 것도 다 명시해야 된다. 유법성과 책임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정되므로 특별한 판단을 원칙적으로 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법성과 책임 조각 사이를 주장할 때는 그에 대한 주장도 판단에 표시하면 됩니다. 주장으로서 그에 대한 판단을 표시해야 된다. 처벌조건은 구성요건적 해당 사실은 아니지만은 이게 형벌권의 전부를 좌우하는 조건이므로 판결 이후에 명시해야 됩니다. 형의 가중 감면되는 이유, 누범 전과와 같이 법률상 형의 가중 사유나 감면 사유도 명시해야 된다. 그런데 양형 사유인 정상에 관한 사실, 이건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명시의 정도는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경합범은 수재이기 때문에 개개의 죄마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고, 상상적 경합은 사실상 수재이기 때문에 각각의 범죄보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 포괄일죄는 일죄의 일부에 대한 구성하는 개개의 형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의 범죄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또는 피해자의 학교와 피해자의 상대방 등을 명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괄일죄는 여러분 눈여겨봐두시고, 두 번째 이제 증거의 요지입니다. 자, 증거의 요지란 판결 이후에 적시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된 증거 요지를 말한다. 유죄 판결 이후에 증거 요지를 명시할 것을 요구되며 법관은 사실 인정의 합리성을 보장하고 상고심에 심사 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의 정도, 어느 정도 명시해야 되느냐. 자, 증거 요지를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범죄 사실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이 안 하며 유죄 판결의 증거는 범죄 사실을 중요한 것이 적극적 증거만 적시하면 족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해 빈 소극적 증거까지는 판단할 필요는 없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범죄 사실이 아닌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의 증언이라든가 범죄 원인, 동기, 일시와 장소, 고의, 자백의 의무성, 신빙성, 소송 조건에 관한 사실, 이것은 적시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적시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이놈에 대한 판례를 한번 살펴보죠. 자, 1. 증거의 요지는 어느 증거,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어떤 증거에 의해서 어떤 범죄 사실을 인정할 것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증거의 중요 부분을 표시해야 되고, 자, 만약에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법정 지술과 적법하게 채택돼서 조사된 증거들만 기재된 1심 판결의 증거 요지는 그대로 인용한 항소심 판결은 증거 없이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323조 1항을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자, 항소심은 증거 없이 그 범죄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버리거나 보강 증거가 없었는데도 323조 1항에 위반하여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 말 위법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유죄 판결의 증거는 범죄될 사실을 증거에 적극적 증거를 거시하면 되므로, 그렇다면 범죄 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배척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나 이유는 설시하지 않아도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증인에 대해서 일부만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않았다 해서 최증법 추구에 위배된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판례, 이제 경합범입니다. 경합범을 가중하면서 어떤 죄에 의하여 형을 가중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문에서 형의 종류와 그 형기를 명기하여 어떠한 법령을 적용하여 주문을 판단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자,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경합범을 어느 죄의 정한죄에 가중한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문에서 형의 종류와 형기를 명기하여 어떤 법령을 적용하여 주문을 판단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면 이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 판결의 범죄 사실의 증거를 설시하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범죄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설시 아니었더라도 그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것은 위법한 증거 설시라고 할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피고인이 정치재판을 청구한 경우 사건에 대해서 약식명령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형사선고에 따르면 유죄 판결 이후에서 범죄의 사실 증거 여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할 것인 바,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 이유 중에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 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해버린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383조 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그 다음에 사실 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판결 이후에 기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세우는 증인들의 증언을 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판례들은 한 번씩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3번 법령의 적용. 판결 이후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 요청으로 판결 주문의 형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몰수와 압수작무로 한부를 선고하면서 그 적용 법률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것. 그런다 할지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 볼까요? 판결 이후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서 각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나열한 다음 법정을 선택적으로 규정된 일부 죄에 대해서는 형의 종류의 선택을 명시하지 않고, 경합범을 가중하면서 어느 죄의 형으로 가중할 것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주문에서 형 종과 형기를 명기한 이상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하고 비슷한 판례입니다. 네 번째, 소송 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소송 관계인의 주장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판단해야 되느냐의 법률상의 법에 의해서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와 형의 가중 감면된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 이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 자, 명시 방법. 단순한 범죄 사실의 부인,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공소권이 소멸되는 주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의 가중 감면은 법률상 필요적 가중 감면된 사실만을 의미하고, 자수나 장량과 같이 의무적 감면 사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는 명시를 해야 되나, 구속요건에 해당 조각사유, 구속요건이 없다라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밑에 이제 판례를 쭉 한번 훑어보면 어느 부분까지 나오냐면 봅시다. 1번 첫 번째 판례는 피고인이 자수하였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해서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 감경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해서 위법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답니다. 두 번째, 사기죄에서 사기 의사가 없었다는 진술은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단순한 범죄의 부인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 세 번째, 범행 당시 술에 만취했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나지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심신, 미약의 상태를 주장으로서 형사소송법 323조 2항의 소정에 법률상 범죄 성립을 초과하는 형의 감면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시해야 되겠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죄 판결.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피고 사실이 증명이 없을 때는 판결로서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그럼 무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형벌권이 없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형벌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러면 무죄 판결의 이유,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다. 구속요건이 없거나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 사유가 거친 것을 말하죠. 그런데 아예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 공소장이 처음부터 명백할 때, 이때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입니다. 이때 공소기각 결정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범죄의 사실이 증명이 없을 때, 그래서 적극적이 부존재가, 공소사실 부존재가 적극적으로 증명된 경우나 공소사실에 대해서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하지 못한 경우, 아무리 자백이 있는데 자백에 대해서 유죄의 심증을 얻었더라도 보강 증거가 없는 경우, 이때는 무죄를 선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죄를 선고하면 선고의 효력, 구속력이 발생해 당해 신급은 정결하고 상속권이나 구속영장은 실효됩니다. 확정이 무죄가 확정되면 형식적 확정과 기판력이 발생해서 형사보상의 사유가 될 수 있죠. 무죄가 확정된다면. 상소,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누구는 검사는 상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상소 이익이 없어 상소할 수 없습니다. 밑에 이제 판례를 한번 볼까요? 포괄 일제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서 일부의 무죄가 판단되는 경우 이를 판결 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이를 판결 주문에 표시하였다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경합범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 이후에서 이 무죄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는 겁니다. 경합범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아무런 표시하지 않는 것. 자, 세 번째,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심신 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회보호법에 따라서 독립한 치료 감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고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서 같은 법 325조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이건 눈여겨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혼 결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소급하여 형의 효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이 4번 판례는 여러분이 눈여겨봐두십시오. 이제 지금부터서는 형식재판이 들어갑니다. 형식재판에는 면소, 공소기각 결정, 공소기각 판결 세 가지가 있죠. 일단 면소부터 볼까요?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서 면소 후 선고를 해야 된다. 어떤 겁니까? 1번에 확정 판결이 있을 것, 사면이 있을 것,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것, 범죄 후 법령의 개표로 형이 폐지됐을 것. 이건 이제 외울 때 입법행정사법부로 해서 보통 외웁니다. 확정 판결 옛날에 사법부에서 판단했다. 사면이 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사면을 하는데 여기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은 일반 사면과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있는데 행정부의 수단으로 사면.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 법의 공소시효가 완성. 국회에서 또 법령을 개폐해버렸을 때 이때가 면소 판결 사유입니다. 그래서 입법행정사법부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봐두십시오. 면소 판결은 형사 피고 사건의 실질적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것이다. 그런데 면소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구별의 개념 한번 볼까요? 면소 판결은 구체적 형벌권의 전부를 판단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서 유죄 무죄의 실체 재판과는 다르다. 실체적 소송 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송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형식적 소송 조건이 흠결일 때 공소기각이라든가 관할 위반 판결과는 다르겠죠. 자, 면소 판결의 본질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이 있으나 어찌됐든 형식재판이라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 면소 판결 사유라고 확정 판결이 있을 때 확정 판결이 있으면 일사부재료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죄 무죄의 실체 재판이나 면소 판결이 확정이 있어버렸으면 이것은 다시 면소 판결 사유가 되겠죠. 이 확정 판결에는 반드시 정식 재판에 선고된 것을 요하지 않으나 약식이나 직결 심판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포함되지 않는 것은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외국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여기에 확정 판결에 속하지 않습니다.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부에서 벌칙금의 납부 이것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봐두셔야 될 것이 외국어 확정 판결이나 과태료, 여기 벌칙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공소기각재판, 관할 위반재판이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확정 판결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잘 눈여겨봐 두시고 그 밑에 이제 우리가 판례를 한번 볼까요? 소년법 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동조의 보호처분은 확정 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이 없으므로 그놈에 대해서 다시 공소 제기면 면소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공소 제기 절차가 동법 47조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것. 소년법에 대해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19조 3의 그 법에 정한 18조에서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이건 확정 판결의 효력이 있다 그랬죠. 세 번째 판례 보면은 피고인이 안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서 통고 처분을 받은 벌칙금을 납부받았더라도 안전 의무 이행과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한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 이것은 별개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판례 확정 판결에는 정식 재판에서 선고된 유죄와 무죄 판결 및 면소 판결뿐만 아니라 확정 판결에서 동일한 효력이 있는 약식명령이나 직결심판 등의 등 모두 포함되는 것이지만 행정벌에 지나지 않는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이 확정 판결의 범죄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빨간 것부터 볼게요. 당해 벌칙금 범칙행위 자체 및 범칙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그 범칙금에 대해서 한정이 됩니다. 따라서 범칙금이 동일성을 벗어나는 형사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범칙금이 납부에 대해서 확정 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섯 번째, 동일한 범죄에 있어 애국에서 형사 처벌을 과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애국 판결은 우리나라에 기판력이 있냐 없냐 없다.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면이 있을 때 여기에서 사면은 일반 사면만을 의미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에는 일반 사면만을 의미하고 특별 사면은 형을 언도받은 자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데 불과하므로 이 사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때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되므로 면소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분 공소 제기된 범죄도 판결 확정 없이 공소 제기된 때 몇 년이 경과하면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돼 버리죠. 그보다 의제 공소시효 완성 그러죠. 이것도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범죄 후 법령의 격포로 행위 안전이 폐지돼 버렸을 때 그래서 형의 폐지는 명문으로 벌칙을 폐지한다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법이 후법이 제정되어 성질상 벌칙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래도 한시법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나는 경우에는 면소 판결 사유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문제로 갑시다. 심리의 특징. 보통 면소 판결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죠. 또 외적으로 피고인이 사함으로 변명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출소가 없을 때 공판 절차를 원칙적으로는 정지해야 되지만 면소 판결할 것이 명백할 때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일제히 일부에 대해서 면소 파이고만 있을 때는 어쩔 거냐. 과형상 일제, 포괄 일제 일부의 면소 사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실체 재판을 할 경우 주무에는 유죄 무죄의 판단만 하면 족합니다. 두 번째, 확정 판결 전에 범행이 확정 판결과 포괄 일제를 이루고 있어 면소 판결 사유로 할 것이나 그 부분이 확정 판결 후의 범죄와 포괄 일제로 기소되고 그중 확정 판결 후 범행이 유죄라고 형을 선고한 경우 따로 주문해서 면소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건 뭐 뒤에 여러분이 봐두시고, 이제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습니다. 형식재판에서 공소기각의 재판은 뭐냐? 공소기각의 재판은 피고 사건의 관할권 위에 형식적 소송 조건이 결여돼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심의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입니다. 그러면 이 공소기각에는 두 가지가 있죠. 결정과 판결이 있는데 일단 중대한 결정부터 먼저 보죠. 공소기각 결정, 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 다음의 경우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된다. 자, 이건 이제 봅시다. 공소가 취소될 때 검사 측에서 그냥 공소를 취소해버리거나 피고인 측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사망하거나 피고인의 법인이 존속하기 아니하게 되었을 때. 자, 12조 13조 규정에 의하여 재판을 하게 될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할지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했을 때, 여기서 재판을 하지 않게 됐을 때는 만약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또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재판을 하지 않게 된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 사유로 해당된다. 그래서 봅시다. 관할이 경합으로 해서 재판을 할 수 없을 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소 후 취소, 그러면 검사 쪽에서 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사망, 피고인 쪽이다. 법원의 관할을 건너면 법원 쪽에서 재판을 할 수 없을 때,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인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을 때. 자, 이 부분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서 상소 방법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것까지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면소 판결과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됐으니까 그 이외에 법을 위반하면 전부 공소기각 판결 사유다 라고 알아두시는 것이 여러분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제327조 공소기각 판결, 다음의 경우는 판결로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자 1번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 2번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 그때는 어떤 겁니까? 사면으로 할 걸 구두로 한다거나 구두로 할 걸 사면으로 할 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자 329조 규정을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해서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철회됐을 때, 그러니까 거의 뭐 피고인 재판권이 있을 때 이건 쭉 여러분이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는 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 수표가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해 명백하다면 그 공소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328조 1항 제4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해야 된다. 이 판례 좀 알아두시고, 다섯 번째 관할 위반의 판결. 자, 피고 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면 관할 위반의 판결을 합니다. 그러면 관할권이 없을 때, 그래서 관할의 부존재, 관할 위반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 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것. 시기, 사물 관할의 경우에는 공소 제기 시부터 재판 시까지 존재해야 됩니다. 다만 토지 관할은 공소 제기 시에 있으면 족합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여기서 봐두십시오. 관할권의 일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을 표준으로 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 사실의 기준이 된다. 예외가 있는데 특히 토지관할에 대해서입니다. 법원은 피고 사건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대해서 관할 위반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관할 위반, 이렇게 토지관할에 대한 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 사건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진술 전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신급에서 이제 끝나는 종국 판결의 부수적 효과와 처분. 일단 종국 판결이 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실효됩니다. 이건 아까 있죠. 무죄면소형의 면제, 형을 선고유예, 형을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만 돼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한다. 압수물의 경우에는 어쩝니까? 몰수의 선고가 압수한 서류 물건에 대해서 몰수의 선고가 없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본다. 간부에 대한 작물에 대해서 별단의 선고가 없으면 한부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다 돌려줘야 되죠. 재산형의 간합 재판. 법원은 벌금, 가료 또는 추징을 선고한 경우 판결 확정 후에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때는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가료, 추징의 상당액의 간합, 먼저 돈을 내라 간합을 명할 수 있다. 간합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해야 된다. 그래서 이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고 간합 재판은 상소에 의해서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 네 번째, 약식명령이나 직결심판도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는 약식명령이나 직결심판의 경우에도 간합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도표로 해서 한번 보죠. 형식재판을 정리를 쭉 왔는데 면소 판결부터 볼까요? 면소 판결에서 우리가 확정 판결이 있을 때 이것은 사법부다. 사면이 있을 때 사면은 일반 사면을 말하는데 이것은 행정부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다. 법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고 법령의 개폐 이것은 행정부다. 입법, 사법, 행정식으로 해갖고 외워두시라 그랬죠. 공소기각 결정사유 볼까요? 공소가 취소됐다. 공소 취소는 누가 합니까? 검사 쪽이죠. 피고인이 사망 이건 누굽니까? 피고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당사자인 피고인 쪽이다. 자, 이것은 법원에 의하여 재판을 할 수 없을 때 관할이 없어갖고 다른 데서 재판하게 될 때 그 말은 이것은 재판부다. 이게 소송을 3주체로 받으시면 법원, 검사, 피고인에 대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소장에 기재된 것이 진실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것이 포함되지 않을 때 이건 또 눈여겨 봐두시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죠. 그 외에는 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된다. 재판권이 없을 때, 법률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공소가 정해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 규정을 위반했다. 이것은 공소 판결. 고소가 있어야 되는데 고소가 취소됐을 때, 자,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철회됐을 때 전부 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걸 정리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판의 효력을 볼까요? 1. 재판의 확정. 재판은 언제 확정되느냐? 자, 통상의 불복 방법에 다툴 수 없게 됐을 때, 그래서 그 내용을 변경하게 될 수 없는 상태를 재판의 확정이라고 한다. 만약에 그러면 불복이 허용되는 재판이 있고 허용되지 않는 재판이 있다. 그래서 상소는 불복이 허용되죠. 불복 신청 기간이 경과하거나 불복 신청을 지가 포기나 취하, 불복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에 의해서 된다. 보통 항고는 항고 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원심 판결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될 때 그때 확정됩니다. 그러면 불복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은 선고 또는 고지와 동시에 확정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뭡니까? 관할이나 관할 전 소송 절차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항고나 고등법원의 결정, 대법원의 결정에도 항고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우리가 알 것은 이제 대법원 판결의 확정 시기에 대해서는 선고 시에 확정된다는 견해도 있고 정정기간 경과 후에 확정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이기 때문에 불복할 법원이 없기 때문에 선고 시에 확정된다라고 본다. 자, 그러면 이 확정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식적 확정력, 내용적 확정력.
그 말 형식적 그러면 쉽게 해서 절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용적 안에 있는 실체에 대한 얘기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십시오. 자, 형식적 확정력은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통상의 불복 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는 효력, 그러면 형식적 확정력은 소송 절차가 확정적으로 종결된다. 이게 절차 면에서의 효력으로 전국재판, 전국정 재판, 실체적 형재판을 불문하고 모든 재판이 대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절차적으로 확정이 된다는 것이 형식적 확정력이고, 내용적 확정력이라는 것은 재판의 의사표시적 내용이 확정되는 것, 그 판단 내용이 그 속에 법률 관계가 확정하는 효력, 특히 유죄 무죄의 실체 재판이 확정되면, 이렇게 실체가 확정되면 형벌권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되며, 이러한 실체 재판의 내용적 확정력을 실체적 확정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적 확정력은 형식재판, 실체재판 모두 다 인정이 되지만 실체의 부분의 일사부재료 효력은 실체 재판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것 같은 얘기이고, 기판력의 의미, 기판력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실체적 확정력과 똑같은 의미지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걸보다 일사부재료 효력, 다시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 말은 일사부재료 효력이라면 유죄 무죄의 실체 재판이라든가 면소 판결까지 확정될 때는 뭐랍니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리 판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은 뭐냐? 실체 재판은 다 기판력이 인정된다 그랬죠. 유죄 무죄의 실체 재판뿐만 아니라 약식 명령과 직결 심판도 확정되면 유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사부재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경범죄 처벌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에서 범칙 행위로 통고 처분을 받은 자가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이때도 납부할 때 일사부재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라든가 징계처분, 관세법상의 통고처분, 이건 일사부재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판례, 특정 범죄자에 대해서는 유치치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자감시제도는 일종의 보완처분이기 때문에 그 밑에 형 집행 종료 후에 부착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것은 일사부재료 원칙에 반한다라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형식재판 중에서는 면소 판결을 제외한 면소 판결은 일사부재료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소기각재판과 관할 위반은 형식재판이므로 일사부재료 원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사부재리, 기판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그 말은 이제 주관적, 그러면 사람에 관한 것, 객관적, 그 말은 그 사건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 범위, 인적 범위, 기판력은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미칩니다. 자, 공동 피고인인 경우라도 한 피고인에 대한 기판력으로는 다른 공동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죠.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기판력은 피모용자에게 미치냐, 피본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위장 출석한 경우에서도 기판력은 위장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취급되어지는 자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객관적 범위, 물적 범위, 기판력은 확정 판결하여 공소사실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전부에 미칩니다. 그래서 예컨대 살인죄의 공소사실이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한 걸로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공소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의 기판력은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체재판을 얻고 확정 판결이 있는 것에 대해서 면소 판결해야 된다. 자, 포괄일죄나 과형상 일죄에 대한 일부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그 전부에 미칩니다. 실체적 경합범위 있는 경우 일부의 사실은 확정 판결은 나머지 실체적 경합범은 나머지 범죄에는 실체적 경합범은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시간적 범위입니다. 이건 판례도 많이 봐두셔야 될 부분인데, 자, 시간적으로 확정 판결 전후에 걸쳐서 계속범이라든가 상습범으로 행해진데 어느 시점까지 기판력, 일사부재료 효력이 미치는가의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는 변론의 제기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표준으로 합니다.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그 명령의 송달 시간이라 약식명령
발령시가 기준으로 된다. 기출에도 좀 몇 번 나왔죠. 득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 경우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는 사실심의 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 시점인 항소 기각 결정 시입니다. 항소심의 경우는 항소실 확정시가 아니라 항소심 판결 선고시가 기준이 된다는 것. 이런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눈여겨봐두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판례입니다. 맨 먼저 첫 번째 판례를 볼까요?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하였다는 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소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 미수죄는 이건 동일성이 있다고 보냐 없다고 보냐, 동일성이 없다고 봅니다.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다르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자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후자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그럼 당연한 것이죠. 자, 2번 판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대한 법률 5조 4 제5항 거기서 정한 범죄의 정립 누범 가중의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상습범이 인정되지 아니한데도 상습범에 관한 같은 법에 대해서 법정에서 처벌하는 취지로서 5항의 범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 상습법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사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더라도 이 조항에 처벌받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그 확정 판결 전에 범한 다른 절도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 세 번째 판례를 보면은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자신의 메일 계정에 보유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법의 위반죄로 처벌받은 후 계속해서 이 신용카드를 보유한 경우에는 별개의 범죄다.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정전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는 것. 네 번째, 위험물인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한 제1범죄 행위가 경찰 단속 후 기소 중지되어 한 달 이상 범행을 중단했다 다시 위험물인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한 두 번째 행위에 대해서 두 번째 행위를 하고 그 후 첫 번째 행위에 대해서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안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두 번째 범죄 행위에 미친다고 볼 수 없죠. 이건 별개로 봤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판례를 보면 상습범으로서 포괄 일죄 관계가 있는 여러 개의 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 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 새로이 공소가 제기됐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되는 데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판결로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면소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리가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에 확정 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법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6번,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서 수에 대해 기망행위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위가 단일하고 범행의 방법이 동일하다 하여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정의 범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끼어 있더라도 그 때문에 포괄일죄가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이 경우 그 확정 판결 전후의 범죄자로서 다뤄야 된다. 동일하게 다뤄줘라 그 말입니다. 7번에 이건 전원합의체 판례였으니까 조금 나눠서 볼까요? 확정 판결이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 확정 판결,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 사실의 죄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비상습범으로 기소되어 확정 판결이 된 이상 그 사건의 범죄 사실이 상습범이 아닌 기본적 구성요건의 법리라는 점에서 이미 기판력이 발생하였다 보며 뒤에 드러난 다른 범죄 사실이나 그 밖의 사정을 부과하여 전에 확정 판결의 효력을
검사의 기소 내용보다 무거운 범죄 유형인 상습법으로 판결을 바꾸는 데 적용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기본원칙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는 것. 천안합의체 판례 있죠? 2004년에. 8번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범죄사실 음주소란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은 범죄 장소가 동일하고 범행 일시도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의 발단에서 일련의 행위 등이 분명하고 양 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뭐라고 하냐면 그놈에 대한 것은 자, 기판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기판력이 미친다고 봐야죠. 기판력이 미치면 면소 판결해야죠. 이미 확정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직결 심판의 기판력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서 무슨 판결? 면소 판결을 선고한다. 9번 포괄 일제 관계에 있는 범죄의 일부에 대해서 면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그래서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10번에 17개월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거의 동일한 내용이 담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중 일부 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먼저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후에 확정 판결되기 전 다른 일부 기관의 행위가 다시 기소되는 사안에서 이는 판결이 포괄 일제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미칩니다. 11번 판례를 보면 동일한 한도 초과의 대출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 손해를 끼쳐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서 업무상 배임죄로 모두 성립한 경우 자 저축은행법과 업무상 배임죄가 모두 성립한 경우 이건 두 개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한 개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미칩니다. 그러면 12번 판례를 보면 상상적 경합관계가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먼저 기소된 후 나머지 공소사실에 추가 기소되고 이들이 상상적 경합관계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라면 이와 똑같겠죠. 그래서 검사의 성명에 의하여 추가 기소가 상상적 경합관계가 있는 행위 중 먼저 기소된 공소장 누락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을 하는 취지로서 한 개의 제대하여 중복으로 공소 제기된 것이 아님이 분명해진 경우에는 추가 기소에 의하여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도 실체 재판을 해야 되고 추가 기소에 대해서 따로 공소기각 판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항소 13번의 판례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361조 4의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할 때 법정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등이 있어 직권조사 사유가 있으면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으므로 사실 심리의 가능성의 최후 시점이 어디입니까? 항소 기각 결정 시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판력의 효과 배제에서 보면 기판력은 자 당해 사건의 기판력은 소극적 소송 조건이다. 따라서 유죄 무죄 미연소 판결 때문에 그 후에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면소 판결로 종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사건의 수사기관이었으니까 피의 사건의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해야 된다. 기판력이 배제되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기판력은 법적 안정성의 요구와 피고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요청되겠지만 확정 판결에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상속권 회복, 재심, 비상상고 이게 바로 기판력이 배제되는 경우다
이것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